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박빙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정책 대결, 상대 후보와의 차별화를 통해 표심 얻기에 한창이다. 새로운 시대,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직 새정치와 민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비율은 50.5%. 여성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후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여성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2017년까지 여성 인재 10만 명 양성, 저소득층 분유 기저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등을 공약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회복지 분야 서비스 여성 일자리 40만 개 확충,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을 공약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렇다면 과연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바람은 무엇일까? 땅이 작은 만큼 인적 자원이라도 좀 있어야 나중에 조금 좋은 조건에서 아이들도 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 출산 장려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저는 그게 이번 대선에 가장 많이 바라는 점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애기 보는 것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많이들 그러는데 정책적으로 설립이 돼서 애기 낳고도 회사 잘 다닐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살아야지 모든 게 다 편하잖아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편한 게 좋으니까 그거 다음에 다른 공약이지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경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하실 때마다 이제 후보들이 선거 공약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공약들을 나중에 대통령님이 되셨어도 철저하게 지켜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옥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진선미. 오늘 이들과 함께 두 후보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여성 정책은 무엇인지 열띤 토론을 나눠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의 오승연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5%. 전체 표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두 후보 중에서 과연 어느 후보가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각 후보의 여성 대변인들 모시고 각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 공약과 정책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차별점들은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토론자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옥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옥임입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선미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두 대변인 모두 지척에서 대선 후보를 수행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이 후보의 심중을 가장 정확히 간파하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더 오늘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면서 주말 동안에도 화제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단일화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다가 안철수 전 후보죠. 전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단일화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등장하셔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 이제 적극 지원을 이제 약속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단일화 문제로 일방적 사퇴할 때 안철수 전 후보의 어록 중에 영혼은 팔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문재인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세간의 또 그 궁금증을 자아냈고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젊은 여성분들 와 계신데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왜 무소속 후보에게 이렇게 열광했는가? 그동안에 정당이라든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철수 후보가 정당도 만들지 않고 정당을 비난하면서 등장하다가 갑자기 민주통합당하고 단일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직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말 중에 공동정부 내지는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캠프에서 멘토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것은 구태다. 오히려 정말 새정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하시면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지지도 또 철회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일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명분이든 간에 국민들께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적 기회를 줘야 되고, 적어도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에서 4개월 전에는 정해져야 되는데, 그 단일화의 과정에서 늦게 후보가 정해지고 또 뒤늦게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지원한다 하니까 그 모습도 좀 어색하지만 과연 누가 주인공인지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거국 내각을 얘기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단일화 토론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단일화 토론에 보면은 특히 남북 관계나 안보 통일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NLL 문제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미 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고, 또 지난번에 대선 토론 1차 토론 보셨을 텐데 오늘 저녁에 또 2차 토론이 있고, 그때 그 이정희 후보 통합진보당이죠. 민주통합당과의 또 단일화 가능성을 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분들 중에는 애국가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고 한미 동맹을 또 철폐하고 미군 철수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념 스펙트럼이 그렇게도 넓은데 어떻게 그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주장도 하죠. 99% 대 1%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99% 이렇게 편을 가르시는데,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지금 아주 굉장히 문재인 후보가 의존하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 이분 서울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또 카이스트 교수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포스컵니까? 대기업의 이사회 의장도 하시고, 또 그 대기업 사주들과의 모임인 V소사이어티의 멤버이시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럼 1%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그런 정치공학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유일한 대안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정치의 교체, 시대의 교체를 아우르는 민생, 그리고 지금 많은 서민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서민들의 70%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여성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개척하겠다, 이런 그 일관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진선미 대변인 반론해 주시죠. 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사실은 새누리당과 또 박근혜 후보님 측에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그 모든 비판의 부분이 새누리당에게 고스란히 가는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선진당과의 그런 단일화 속에서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모든 비난의 여지가 다 담겨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해 이제 저희가 딱 2번을 만났죠.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 표명을 하고 선거운동에 전격 관여를 했는데, 저는 참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번 만났고 어제 이제 3본에서 만났는데, 3본에서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 소리통? 인간 마이크?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선거 운동의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확성기와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유세 그 차 위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자신의 그런 것들을 표명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선거 운동의 전략이 따로 똑같은데 그 안철수 후보와의 만남에서는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각자 얘기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다 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가 반갑습니다. 뭐 이번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전달하면 그게 순식간에 거기 모여 있는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이 다 정치인들인데 그 정치 영역에서 얼마나 새로운 것에 목말랐는지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저는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현상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는 결국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고 국민과 더 소통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정치 쇄신과 관련해서 새 정치를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 새 정치라는 것에 대한 쇄신에 대한 그 선도는 새누리당이 먼저 했죠. 경선이 끝나자마자. 그리고선 3자 간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새누리당은 쇄신안으로 이제 제안한 것을 보니 각 후보가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거의 70% 정도 유사점이 있고 어차피 이 쇄신안이 관철되려면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니까 정치 쇄신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자. 제가 그 당의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됐고요. 또 어제는 이제 이런 그 안을 제시를 했죠. 그 대통령이 된다면 그 쇄신과 관련해서 국정쇄신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도 시민대표로 함께 해서 지금 그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 쇄신이 있습니다. 국회 달라져야 되고 정당 달라져야 되고 기득권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또 검찰과 관련해서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셨습니까? 그런 검찰 개혁하자는 것이지 두 후보가 이미 이제 후보직을 내려놓은 안철수 후보와 전 후보죠. 안철수 씨와 문재인 후보가 마이크 없이 말을 전하는 그 자체를 새정치 쇄신이라고 하신다 하니 제가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선진당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하시는데요. 선진당의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 건전 보수로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종북 이념에 휘둘리는 거 원하지 않으니 백의종군 하겠다 해서 지금 합친 거고요. 저희가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선진당하고만 합쳤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비서실장을 하신 여러분들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 하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또 따뜻한 시장경제 법치는 친노그룹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분들의 그 지향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해갖고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를 나섰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운동권에 계신 김중태 선생이라든지 또 김지아 선생님도 이제 여성이 미래를 개척할 시대가 됐다. 제가 김지아 선생님께서 안철수 씨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전 후보가 남긴 그 어떤 현상, 그거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모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새 정치 그리고 기존 정당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의 손을 잡고 그러면서 지금 하는 모습도 조금은 좀 어색한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뭐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네. 너무나 많은 얘기를 먼저 이렇게 많이 하셔서 제가 자꾸 이렇게 관여하기가 사실 힘든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새정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정치 쇄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감동하는 것이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높다라는 그런 반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치 쇄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먼저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치 쇄신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선우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정치 쇄신 기구,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같이 얘기하는 논의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기구, 그 쇄신 기구를 같이 만드는 거, 그 저희도 당연히 찬성이죠.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저희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나타남으로써 경제 민주화, 일자리, 복지국가, 이것과 관련된 공약들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지적을 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뭔가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대통령이 된 이후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일치되는 부분들은 같이 힘을 합쳐서 입법을 하고 그걸 정책화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 특권을 내려놓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세비 30%를 인하하는 그런 안을 냈거든요. 전 의원들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뜻 새누리당이 동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제안을 첨언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제2민주통합당이나 이렇게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공동정부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근데 전 그건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다 나와서 이미 자기들의 상황들을 다 얘기했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그 누구보다 안철수 후보의 검증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나서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 사찰에 관해서 국감에서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신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새누리당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달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불안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봐서는 그 새 정치의 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발 그 정치에 대해서 새 정치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민생을 박근혜 후보의 약속대로 확실히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참 어려우시죠.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이미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는 유세에 나가면 여러분들 이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 100% 모두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지금 뭐 대변인도 마찬가지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안철수 전 후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SNS라든지 세간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불안해서 비판한다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겸허하게 이제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그 단일화의 그 블랙홀 속에서 모든 쟁점이 빠져들어갈 때도요. 단일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낸다라든지 내지는 정치공학을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자꾸 말을 끊으셔서 조금 전에 길게 하셨거든요. 네. 세비 30% 우리가 말씀하시는데요. 세비
넘어서는 30%와 얘기를 관련해가지고 하지는- 새누리당이 그거 네. 얘기했죠. 네. 무노동 무임금. 그 국회에서 싸우느라고 실제로 국회 활동하지 않을 때는 임금 받지 말자. 그래갖고 아마 지난번에 처음에 그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새누리당은 아마 그 세비를 전부 반납을 해서 좋은 일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비 30%,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원 줄이는 거 그거 좋다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요. 네, 바로 이 그러게요. 저기 너무 감사한 원내 일이에요. 대표단하고 정치쇄신 특위하고 같이 모여서 수석 부대표끼리 모였는데요. 결국은 별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그거 왜 별 진전 없이 끝났는지 당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네. 3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겠습니다. 사실 그랬으면 선거가,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도 많이 긴장도 되실 테고 또 마지막 표심까지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대변인으로서 후보와 현장에도 함께 다니시고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장 민심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진 대변인.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현장 민심은 뭐 새누리당은 또 새누리당대로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의 평가를 하겠지만 사실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구와 또 부산 이런 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놀랬던 게 대구 쪽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파가 몰려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완전 신사셨는데 너도 나도 문재인 후보에게 새 정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표현을 했지만 그 중에 한 분은 자기도 모르게 문재인 후보에게 악수를 청하고 악수를 한 후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새로운 정치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부산과 대구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이제 저는 혼자 생각했던 게 사실은 대구 지역이라는 게 의병 활동도 있었고 또 국채 보상 운동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위기 때마다 새로운 보다 더 혁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들에서도 정말 문재인 후보가 어느 후보가 더 지금 파탄에 빠져 있는 민생을 구원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새로운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현장 민심. 네,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현장에 가면 갈수록 그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그 성원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그 후보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그 박근혜 후보가 15년 동안의 어떤 정치 활동 속에서 보여준 부분이 있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거, 그리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이 뭐 여러 가지 구호는 많은데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잘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실 그 경선에서 그 승복하는 그 깨끗한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깊은 인상을 갖고 있고요. 또 대통령의 딸로서 아버지를 비명에 이른 그 순간에 그 휴전선의 상황을 물어볼 정도로 또 담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 여성들의, 한국 여성들의 DNA에 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 했지만 막상 남자 정치인들 보면은 여전히 권력 문제에 연연하니 정말 민생을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달라라는 호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그 호남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 다 중요합니다. 강원도 중요하고 PK 중요하고 수도권 중요하고 경북 중요하고 충청 다 중요한데 호남 지역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대하회를 굉장히 그 열심히 모색을 했고 또 저희 그 선대위에 그 호남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남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사실 민주당을 뽑아주고 그랬지만은 실제로 너무나 그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호남의 발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그 신뢰를 지켜달라라는 그런 호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투표일이 열흘도 채 안 남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늘 겸허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또 진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쇄신하고 통합하는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그 부분들은 사실은 박근혜 후보님께서 15년 정치 활동 속에서 약속과 신뢰를 보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은 진짜일까라는 의구심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라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세요. 근데 사실은 여성이 대통령이라는 그 후보에 올라 계신다는 거, 그거는 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여성의 지위가 조금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여성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면 그것이 여성이라는 것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진전을 했는데 그 진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박근혜 후보는 15년 동안 입법 발의를 하신 게 겨우 15번이세요. 그러니까 원칙과 신뢰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구태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왔는데요. 지금 박근혜 후보님께서는 법안 발의,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은 뭐가 있겠습니까? 입법하고 정책 마련하고 이것이 주된 일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후보는 15년 동안 법안 대표 발의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예요. 보셨죠? 15대, 네. 15대 때는 한 건도 없고요. 16대 때는 한 건이시고, 17대는 4건, 18대 때는 10건이고요. 19대 때는 지금 한 건도 없으세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3건이 있습니다. 지금 7개월 동안. 저는 7개월, 이제 저도 7개월 됐거든요. 초선인데 저 8건 했거든요.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제가 봤더니 세상에 18대 국회 때 49건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박근혜 후보님은 법안을 총 해서 15건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지켰다라는 것이 저는 잘 담겨 있지 네. 않는 느낌이고요. 문재인 후보는 그래도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 저희가 경선부터 벌써 7개월을 달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일자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3건의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결국 그거거든요. 최저임금과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과징금, 네. 할당제 이런 부분들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네.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저희 한 프로그램이 면이라고. 아무래도 여성 토론 프로그램인 네, 만큼 제가 좀- 여성 시청자들에게 네. 관심이 많은데요.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정대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 법안 발의와 관련해 가지고 제 것까지 찾아내시는 수고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 18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게 발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발의한 법이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몇 건이 통과되었나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요새는 뭐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평가에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는 그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입법을 발의하셨겠지만 제가 그걸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내용이 알찬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또 제대혈과 관련한 법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많은 그 공동 발의의 그 법안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많았다 적었다로 표현하신다면은 저는 그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 대통령으로 이제 주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과연 그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자체로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요, 처음에 슬로건을 대한민국 남자로 걸었다가 슬그머니 내린 적이 있었죠. 아마 대한민국 남자로 걸은 거는 여성은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한명숙 총리가 그쪽 당에 지금 계시죠. 그분이 총리 하시면서 그 당시 박근혜 대표를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표야말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개척자 역할을 했다. 우리 진선미 의원도 여성이시고 저도 여성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파당적인 이해나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정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의 여성 총리, 예를 든다면 대처라든지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성성이 강하다기보다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남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네. 그분들은 여성 지도자로서 큰 족적을 남겼고요. 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말씀 더 들어보고 얘기할까요? 네. 아니 저는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이 돼서 또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시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나오는 이유는 누가 더 적합하게 본인이 내세운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면과 관련해서 아까 문재인 후보를 먼저 얘기를 하셔서요. 특히나 그 이제 중요한 부분, 아까 법안이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제가 8건 한 거는 제가 행안위에서 상임위를 하면서 그 몇 개월 동안 간담회를 10몇 건을 했습니다. 6월 동안. 그래서 그 정책들을 정리해서 원래 없던 거를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네, 그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남자 슬로건 한 적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었고 또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주제 폐지 운동을 했습니다. 거의 10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여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여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들한테는 또 하나 더 필요했던 것이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남성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는 87년, 그러니까 벌써 약 30년 전부터 여성들의 동반자로서 여성들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켜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이제? 네. 왜 있습니까? 오늘 여성 대통령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호주제 폐지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그 2006년에 당시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이 호주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던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전 대표였고요. 2005년에 됐는데. 네, 2006년에 호주제 폐지 강력 요청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남자를 제가 슬로건으로 했다 하지 않고요. 제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하려다가 슬그머니 내려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언론 중재 요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실로 사람이 먼저로 할 수 있는 실천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정권의 하나인 북한 정권의 헌법에도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방청객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후보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유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어느 후보를 어떤 이유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야권을 지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사실 오늘 토론 들으면서 새정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서 새정치를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야권을 그나마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혁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그 당내 주요 인사분들이나 아니면 주요 지지층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실 새누리당은 간판 그리고 색깔만 바뀌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이제 07학번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현 정권과 대학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네. 이제 대선이 시작되죠. 예. 근데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저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때 현 정권이 이제 돌려줬던 것은 뭐 어떤 살수차라든지 아니면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한 공포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누리당이 다시 대권을 잡는다면 지난 총선 때 정권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마저 야권이 실패한다면 저는 국회 의석도 과수가 새누리당이 가져가고 대권도 새누리당이 가져간다면 전 다시 10년 정권이 될 것 같아서 우려하는 생각에 네, 그렇군요. 야권을 지지합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지지하는 분 얘기도 들어볼까요? 저기 계시네요. 예, 말씀해 저는 주시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인성 부분을 많이 봤는데요. 참 올해 충격적인 뉴스도 참 많았죠. 부모가 잘 성장을 시켰는데 명문대를 다니면서도 인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원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사건을 지켜봤음에도 잘 성장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진선미 의원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죠? 저는 그 부분을 본 겁니다. 지금 보면은 네. 네, 갑자기 굉장히 막혔어. 흥분해서 예, 예. 얘기를 지금 하시느라고.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당선이 네. 후보로 나왔을 때도 아무도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선이 되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다고 모성애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결코 전 현직 대통령들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렇게 믿고 있다. 혹시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저요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결정 못하고 계시나요? 저는 대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더 특히나 그러는 것 같아요.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는 옳지만 정말 힘든 결정인 것 같거든요.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도 현 정권과 별반 다른 정치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전 정권과 너무 가깝고요.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과 안철수 전 후보에게 너무 많은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약을 다 내놓았는데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신뢰가 가질 않고요. 그리고 잘못 뽑았다가 지금보다 더 힘들면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는데 더 졸라매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그 선거가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9일 동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네. 아플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한 표 한 표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택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각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 정책과 여성 공약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 이러면 육아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뭐 이런 문제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많은데요. 먼저 육아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어떤 공약들이 있습니까? 먼저 네. 먼저 하실 차례입니다. 아, 그런가요? 진선미 대변인께서 양보해 해주시죠.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육아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우리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공약을 제시하고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선거 운동이라는 게 결국 네거티브하지 않고 정책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정책을 얼마나 전달 잘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금 TV 토론이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전혀 안 되고 대변인끼리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서요. 조금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육아 보육에 관한 우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실천되고 이미 이제 실천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무상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 무엇보다 국공립 그 보육시설을 훨씬 많이 확충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상태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이제 직장맘들의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함께 낳아서 함께 키우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남성의 책임이라는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새누리당하고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시더니 TV 토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밤에 TV 토론 하고요. 이제 양자 토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양자 토론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진작에 좀 후보 단일화를 빨리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50에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주제가 좀 아니니까 일단 육아 문제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가 사실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요. 애 셋을 키우다가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유리 천장이라는 것이 뭔지 저는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겪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진선미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런 문제는 뭐 그쪽 당의 여성들이건 아니면 저희 새누리당의 여성이건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도 육아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 시스템이 공보육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0세에서 5세까지의 그 무상 보육을 지금 저희가 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육에 대해서는 전체 계층, 특히 젊은 엄마들을 또 무슨 뭐 잘 사는 계층, 뭐 어려운 계층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삶의 어떤 정착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이거는 왜냐하면 국가의 21세기 경쟁력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아이를 제대로 키워줘야 젊은 엄마들이 지금 경력 단절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건 진짜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보육, 그러니까 보육에 대해서는 전체 계층을 아우르는 겁니다. 물론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 잘 사는 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교육의 부담은 차등화를 하되 보육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하는 엄마들의 그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새 그 어떤 성범죄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예방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빠 출산 휴가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달을 도입을 해서 그 한 달 동안 출산 유급 휴가를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신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을 뭐 단축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가사도움 서비스. 사실은 이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대충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여성 좋은 정책들, 저출산 제고를 위한 여러 문제의식들이 있으시고 또 이를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 정책들을 제대로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참 중요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박 후보 측에서는 한 9조 5천억 원 정도,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12조 정도 원이 지금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또 두 후보가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원 마련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 대변인.
다행히 저희가 12월 9일 어제죠. 어제 드디어 공약집이 나왔습니다. 좀 더 많은 그 일반 국민들의 그런 민생의 어려울 때마다 달려가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인 여성 활동가가 그 3m 우리들은 그냥 한 걸음에 나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못 가 1급 장애인이라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결국 질식사를 했는데요. 그때의 그런 안타까움을 반영해서 저희가 119 공약이라 그래서 119개의 공약을 만들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이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다 그게 제일 관심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그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검색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재원 정책,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까지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마련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과세 그 체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고요. 네. 또 과세 지금 우리가 과세 감면 제도가 지나치게 대기업이나 또 그 부자 쪽에 아주 유리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전면 재점검하면 또 거기서 몇 조의 네. 금액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제일 어느 여성들끼리 모임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 결국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그렇게 혁신적인 걸 하면 당연히 돈이 늘 거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을 해서 마련을 한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그 비율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고, 또 그리고 최대한으로는 그러니까 가구당 5,00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가 되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보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보험료가 월당 1인당 20만 원씩이거든요. 평균. 근데 그 부분이 떨궈내지면 결국은 5,000원 더 내고 2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증세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직 이명박 정부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전 정부들의 공약을 보면은 바로 이 재원 문제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 유권자 여러분들께 정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여성 인력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대학을 졸업한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그 이유가 바로 출산이라든지 보육에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자칫해서 이제 그 증세로 가게 되면은 또 여전히 그 증세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여성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기존의 세출 구조를 6대 4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40%에 대해서 그 재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금융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대체로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 과세하고 그다음에 비과세 그동안에 감면했던 부분을 좀 줄여 나가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 어려우신 영세 상인들 말고 자영업을 전문직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을 통해서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원에서 빠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지금 그 형태로 해서 좀 더 그 실질적이면서도 그 상당히 비용 효과적인 그런 재원 마련을 지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일자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경우는 출산, 결혼 후에 경력 단절 등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는 30년을 노동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열악한 현장에 있었던 거는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여성 일자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여성 고용률이 한 53%인데요. 그게 OECD 국가에서는 한 27위 정도로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여성 일자리 특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고용 촉진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또 영세사업장에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 주로 영세사업장인데 그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적용률 이런 것들도 좀 더 높이고자 노력할 거고요. 또 1인 1일 연금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가 지금 여성 독립가구 비율이 20%나 된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다듬기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직접 대변인들께 듣고 있어서 저도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방청객 여러분께서 직접 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일자리 대책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좀 이따 드릴까요? 네, 아마 질문 안에도 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네. 네, 박근혜 후보 측 정호김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 질문이세요? 네, 여성 일자리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해주세요. 하는데요. 6대 실천 과제 중에 보면 그 출산과 육아 후에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현실이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요. 또 재취업 시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가졌던 것보다 대우를 하향 조정해서 받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재취업 시에 진입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호기 대변인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아까 전에 하지 네, 못했던 좋은 얘기 질문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자기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성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약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이제 공약한 것 중에 그 반영이 된 대표 사업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화면에는 잘 안 비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보면 만 0세에서 5세까지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하는 것에 그 예산을 지금 5,245억 지금 늘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된 것이 이제 아마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이제 조금 그 대학생 자녀를 가지신 분들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천억이 늘어났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약을 하면은 예산에 반영하는 그 신뢰를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요. 아까 OECD 인용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으로요. 남성하고 여성이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도 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뭐 40%가 적죠. 여자 임금이.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진선미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취업하는 곳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고요. 남성들은 정규직 그 근로자들이 늘어나는데 여성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기 때문에 20대에서 30대까지 근로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30대에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봉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네. 경력 단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공약을 네. 만들었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2017년까지 그 1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구체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 여성 네. 관리자 목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여성 관리자가 몇 명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관리자를 많이 뽑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네.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든 또는 단절되기 직전에 그 인재 리더로서 그 네.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성평등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성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 조치의 네.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그만하라 그러셔갖고 사실 내용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방청객 질문에 진선미 대변인에게도 질문을 드려야 돼서요.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반론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자리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반 네. 그 질문 해주시죠. 네. 예. 뭐 짧게 해주시죠, 해주시죠. 뭐. 질문. 네. 네,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네. 짧게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런 여성 성범죄에 관해서 간단히 왜 사형제를 폐지하시는지에 대한 그 의견도 듣고 싶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짧게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분노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네. 다만 그것의 제도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형이라는 것이 그닥 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불합리한 그런 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네.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공공 부분에 대해서부터 네. 먼저 그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30초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성폭력 말씀 잘하셨습니다.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폭력에 대해서 반드시 근절한다라는 것이 여성 대통령 후보 박근혜의 중요한 그 공약 중에 하나고요. 그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요. 네, 전자발찌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 전자발찌법 제정한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하셨으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의원이 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여야가 처음으로 함께 움직인 게 바로 그 성폭력 대책특위를 꾸려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을 함께 마련하고 함께 발표했다는 네. 거. 그것이 새정치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경쟁을 통한 정말 선의의 경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